안녕하세요. 40대 중반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볼 법한 일이 제가 현실에서 겪었던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고 엄마와 살게 되면서 아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일찍이 독립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면서 졸업과 동시에 운이 좋게 작은 회사에 취업이 바로 되었고요. 엄마에게 짐을 덜어드리고자 고군분투를 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는 20대 후반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연애는 남 얘긴 줄만 알고 지냈고 이제 와서 남자를 만나자니 겁도 났었어요. 사회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그런 제가 불쌍하게 보였는지 어느 날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속을 잡아버렸죠.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자리를 나갔고 그렇게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해보았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는 1살이 많은 연상이었고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는 남자였고 첫 만남에 인상도 좋으며 웃는 모습이 아주 온화해 보이고 정말 자상했던 그 남자와 첫 만남에 서로 반해 연애를 바로 하게 되었죠. 연애 3년이 됐지만 항상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자상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쯤 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프로포즈를 단번에 허락을 했답니다. 연애할 때 가끔 시어머니를 배웠을 때 느꼈지만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반대를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평소에도 어렵게 느껴졌던 어머니여서 그런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이 멀고 긴장이 너무 되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안절부절하니 전 남편은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서서 인사부터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경이랑 상태 왔니? 그래,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표정이 비장하니?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니. 허락받으러 왔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니도 평소에 경이 반대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뭐 상태가 좋다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연애도 오래 했으니 거추장스럽게 상견례 거하게 할 게 뭐 있겠어? 경이야, 어머님께 간단하게 식사할 겸 은은하게 뵙자고 전해드려라. 네,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상태 씨한테 잘할게요. 그날의 어머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지셨지만 다행히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상견례와 결혼 준비가 무서울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전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아 제가 물어봤어요. 상태 씨,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할 말 있음 해봐. 괜찮아. 설마 어머님이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반대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어머니가 걸리시는 게 있나 봐. 실은 어머니가 너희 부모님 이혼하신 게 걸리신대. 어머니가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 걱정하지 마. 결혼 반대는 안 하셨어. 그렇다고 반대하셔도 난 꼭 너랑 결혼할 거니까. 표정이 좋지 않는 저를 전 남편은 달래주더군요. 전 남편 앞에선 괜찮다며 어르신들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다고는 말은 했지만 헤어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전 남편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던 이유도 이제야 납득이 되었고요. 그래도 저는 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고, 이렇게 헤어지면 좋은 사람은 두 번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믿고 결혼 준비에 전념을 했죠.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연애 때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행복했어요.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점점 끔찍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건 어머님의 참견이었어요. 아이는 지금 신혼이니 신혼을 즐겨야 되고 꼭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 낳아도 되지 않냐며, 애 낳으면 여자 몸 한순간에 망가지니 피임 꼭 하라는 말과, 남편이지만 잠자리는 너무 쉽게 해줘서는 안 된다며 네가 알아서 피하도록 하라는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이셨죠.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전 남편의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은 어머니 편이고 장가를 가면 효자가 된다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밤만 되면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피임에 집착할 정도로 철저했어요. 연애 때는 나를 아껴준다는 명목으로 혼전순결을 지키자던 그였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남편의 행동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분명 사랑하는 거는 알겠고 마음은 느껴졌는데 말이죠. 전 남편이 생각이 그렇다니 따르기로 마음 먹었죠. 뭐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으니까 언젠가는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품고 좋게 생각하기로 하고 신혼을 더 즐기고 당분간은 아이를 갖지 말자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2년이 지날 때쯤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이제는 가지고 싶다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드디어 전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구나, 이제는 준비가 되었나 보다 하고 기뻤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할 때쯤 어머님의 태도도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안 한의원에서 아기가 금방 생기게 한다며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약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은 저를 생각해서 챙겨주는 듯 하면서 생색 아닌 생색도 내시더라고요. 여전히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아가, 이 약 비싼 거야. 내가 아는 지인한테 웃돈까지 주고 진짜 어렵게 지어왔다. 무조건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부부관계 전에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시니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상태한테도 챙겨주라고 일러뒀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어머님 정성이니 제가 꼭 챙겨 먹고 꼭 예쁜 손자 안겨드릴게요. 무뚝뚝하고 표정은 늘 좋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날 걱정하고 이렇게 약까지 챙겨주시는 어머님이 너무 감사했고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 다 녹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머님께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해다 주신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혼 생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자연 임신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겹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저는 보이지가 않으셨죠. 그렇게 어머님의 구박과 모진 소리를 들으며 참고 또 참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한날은 어머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며 저에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며 병원을 가자고 하셨어요.
예. 아니, 내가 남들은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약도 해주는데 왜 애가 안 생기니? 정말 너 약 잘 챙겨 먹고는 있는 거야? 설마 나 몰래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남들이 다 아는 임신, 너는 왜 못하는 거야?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부부 관계 전 꼭 약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어머님이 저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제가 왜 버리겠어요. 상태 씨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편이 약을 매일 시간 맞춰서 챙겨줬어요. 그런데 왜 안 생기냐고? 아무래도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 네 몸이 아무 이상 없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친구 며느리가 하는 산부인과가 있으니 내일 당장 나랑 병원 같이 가자꾸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출발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같이 가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잠도 오지 않고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 아기를 진짜 못 낳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너무 되다 보니 스트레스는 더 심해져 불안감이 밀려와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다음날 어머님과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제 몸은 아무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그 말에 다행이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이제야 어머님의 화가 조금 사그라드시는 듯 했어요.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여쭤보셨고 선생님께서는 요즘 부부가 다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걸 난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요즘은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한다고 권하시며 시술을 시작하면 산모의 몸에 많은 무리가 갈 거라며 그걸 극복을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아이를 절실히 원했던 건 저였기에 힘들어도 참고 시험관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힘든 나날을 혼자 견뎌야 했고 처음에는 남편도 옆에서 저를 보듬어 주었지만 시험관이 실패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져가면서 예민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남편과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남편도 지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절 봐주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은 구박에 벗어나 인격 모독의 말씀도 서스럼치 않으셨죠.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제가 미쳐서 어떻게 될 것 같았죠.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시험관 실패할 때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님은 나를 너무 미워하시고 입에 담지 못할 말씀까지 하시니 못 참겠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예전 같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 사이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면 그냥 놓아줄게. 내가 그동안 경이 너 못 챙겨준 거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덤덤해지는 것 같더라.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알겠다고 해? 날 사랑하긴 했어? 잡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어머님처럼 애 못 낳는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혼 얘기 나오니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상태씨, 이혼하길 내심 바란 거였구나. 경이야, 너 탓하는 거 아니야, 절대. 이제는 내가 지쳐서 그래. 그러니까 널 놓아줄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알았지? 좋게 시작한 대화가 끝내는 싸움으로 끝이 났죠. 더 이상은 저는 싸울 기력도 없어 서로 합의 이혼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어머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내심 발에 오셨는지 환해지시는 어머님의 얼굴 표정을 본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각자 서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돼. 너희는 아직 젊잖아. 상태가 널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혼 절차 밟 거라. 그리고 경희야,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꾸나.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애도 못 낳았잖니? 그리고 거기다 네가 이혼하자고 먼저 얘기했으니 위자료는 못 준다. 알겠지? 뭐라고요, 어머님? 애는 저 혼자 가지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먹기 싫은 약 어머님 생각해서 참고 먹었어요.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구박만 하시고 저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어머님 책임도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만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뭐라고?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이제 이혼한다니 눈에 패는 게 없는 거지?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그럼 너 애 못 낳는 게 내 잘못이라는 거냐?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어머님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시집 와서 지금까지 상태 씨나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고 위자료 받을 자격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 위자료 꼭 받아야겠어요. 상태 씨, 말 좀 해봐.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상태 생각은 들을 필요 없다. 난 절대 경희 너한테 위자료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거라. 애도 못 낳는 너 따위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안 한 걸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감히 위자료 타령이야? 돈만 밝히는 괘씸한 것.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얼른! 애도 못 낳는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머님께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조차 들을 생각 없으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 댁에서 쫓겨난 우리 부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는 어머니 몰래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속으로 어디 얼마나 주는지 두고 보기로 했죠. 이틀이 지나서 남편이 부르더니 통장과 도장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화가 덜 풀린 저는 이게 뭐냐며 통장안을 받고 거기에는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앞에 통장을 내밀며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야? 지금 이 돈 받고 어쩌라는 거야? 설마 이게 그동안 힘들게 참고 지낸 보상이라는 거야? 경희야,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어머니 몰래 내가 모아둔 거야. 내 능력이 이것밖엔 안 되네. 이거라도 어떻게 작은 원룸 월세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거라도 챙겨서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상태 씨는 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위자료 얘기에 당신은 왜 어머님께 말을 못해? 어머님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안 돼. 그만하자. 더 이상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왕 끝내는 거 좋게 마무리하자. 알겠지? 너무 덤덤하게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통장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6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허무하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혼자 돌아와 짐 정리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힘든 거 다 참고 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그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월세집도 얻고 이것저것 살림도 장만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갔어요. 검사를 끝내고 선생님의 말씀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아이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전 남편에게 알려야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저는 한 달을 고민 끝에 정말 무모하지만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무조건 반대를 하셨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한다는 건 무리라며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제가 이 아이를 꼭 지키겠다며 고집을 피웠어요. 그렇게 친정 엄마마저도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막상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 피워 지켜냈지만 아이와 살려면 돈이 걱정이 됐어요. 출산 전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찾아봤지만 아무도 저를 채용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터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돈이라도 아껴가며 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뒤 세상에서 이쁜 천사 딸 소희를 낳았어요. 소희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기뻤지만 현실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바닥이나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죠. 물론 몸조리는 꿈도 꾸지 못했고 돈을 아끼겠다며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청기저귀를 쓰며 매일같이 삶았었고요. 비싼 분유를 살 돈이 없어 모유를 먹이며 키웠지만 먹는 것이 없다 보니 젖까지 말라 더 이상 젖도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 울기만 하는 소희를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배고파 울다 지쳐 잠이 든 소희를 보면서 못난 어미 때문에 갓난쟁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님이 생각이 나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소희를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죠.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아 소희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잠든 소희를 방에 눕혀놓고 저는 동네 슈퍼로 가서 사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쭈뼛거리며 슈퍼에 들어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굳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인사를 하셨죠. 애기 엄마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야? 그건 그렇고 외상값은 가지고 온 거야? 애기 엄마, 이런 말 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외상값이 너무 밀려 있어. 우리도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다 안 줘도 괜찮으니까 일단 얼마라도 가지고 와야 우리도 뭐 다시 외상을 해주던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주머니 죄송해요. 외상값 아직 마련 못했어요. 제가 꼭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소희가 며칠째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분유 한 통만이라도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기 엄마. 나도 애기 키우는 입장이고, 애기 엄마 사정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해도 너무한다 생각 안 들어? 사정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취업해서 돈 준다고 한 지가 언제야? 소희가 아직 저렇게 어린데 누가 애기 엄마 같은 사람을 써줘? 그렇다고 소희는 누가 봐줄 건데? 더는 사정 못 봐줘. 그러니깐 그냥 나가줘. 제발 소희 봐서라도 분유 한 통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가 잘못이지. 어린 소희는 죄는 없잖아요. 제발이요, 네? 나 원참 난감하네. 애기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난 안처하게 하지 말고 외상값 일부라도 가지고 오기 전까진 절대 안 되니까 어서 나가줘. 나도 장사해야 된다고. 아니, 능력이 안 되면 나치를 말든지. 뭔 행복을 누리겠다고 애 아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 애만 불쌍하지.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나와야 했고, 나오면서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눈물이 나왔어요. 집 앞에서 주저앉아 소리가 새어나갈까 싶어 입을 틀어막고 많이 울었습니다. 능력 없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웠고, 못난 어미 때문에 고생하는 소희에게 너무 미안함이 컸기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집안에서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소희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어요. 조금 남아있는 쌀을 곱게 갈아 푹 끓여서 소희에게 먹였습니다. 그래도 착한 내 딸 소희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걸 넙죽넙죽 아주 맛있게 먹고는 배가 불렀는지 쌕쌕거리며 잘 자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남아있던 쌀도 다 동이 나고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다 못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소희는 너무 굶어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저 또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 남편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이더군요. 그때 소희가 옆에 없어서 놀라 깨면서 소희를 찾으며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내 딸 소희는? 소희 어떻게 됐어? 설마 당신이 소희 어디로 빼돌린 건 아니지? 얼른 데리고 와. 나한테 데리고 오란 말이야. 소희? 괜찮아. 선생님이 며칠 병원에서 안정 취하면 괜찮아진대. 근데 왜 말 안 했어? 아기가 생겼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았어? 지금 시대에 영양실조가 말이 되는 소리야? 다시 어머님이 계신 그곳에 소희랑 나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끔찍했어. 무엇보다 너무 변한 당신 때문에 더는 믿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혼자 나와서 키우기로 결심한 거야. 내 딸 너무 예쁘더라. 경이야, 우리 재결합하자. 나 마지막으로 믿어주면 안 될까? 이제는 너랑 소희만 생각하면서 더 잘할게. 우리 딸만 생각하자. 그래도 하늘이 우리 서로 다시 이어주려고 소희 같은 예쁜 천사를 보내주신 거잖아. 어머니께 아기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기뻐하시며 바로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셨어. 아이고, 아가.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찾아서 너랑 내 손녀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가. 상태야, 경이 몸은 괜찮대? 선생님이 뭐라 하시던 내 손녀는 괜찮은 거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큰 문제는 없는 거 맞지? 네, 어머니. 경이랑 소희는 영양실조가 심해서 며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간호 잘할 테니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고, 하늘이 도왔다, 정말. 영양실조라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일단 우리 며느라기 몸부터 추스려야 되니 보양식이라도 만들어서 와야겠다. 근데 아기면 애는 된다니? 우리 손녀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며칠 있다가요. 지금은 안정이 먼저라 면회는 좀 더 있다가 가능하대서 저도 아직 얼굴은 못 봤어요. 면회 가능해지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알려드릴게요. 전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시며 저에게 보양식을 먹이시겠다며 댁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님도 핏줄에 집착을 해서인 건지 갑자기 저를 무척이나 반기는 것 같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한없이 다정하게 변한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는 내 딸 소희를 굶기지 않고 이쁘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겠다 싶었으니깐요. 어머님과 전 남편은 저와 소희의 몸이 회복이 되는 대로 재결합을 원했고 저는 소희만 생각하며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가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며 다시 다정하고 자상했던 전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은 손녀도 생겼으니 아이가 크면 아파트보다는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이 좋지 않겠냐며 한 전원주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의 집은 너무나 크고 예뻤고 마당도 넓어 보였어요. 남편은 그러자며 좋아했고 저 또한 나쁘지 않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어머님과 같이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난처한 표정을 보이시며 저에게 힘들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아가, 인사드려라. 시숙이시다. 실은 너랑 상태가 연애할 때부터 진작에 말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상태한테 뭐라 하지 말거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괜히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 성격에 신경 쓸 것 같아서 말이다. 원래 몸이 약한 애라 계속 병원에 누워만 있었어. 일어나지도 못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장애가 좀 있지. 지금은 아주 건강해서 일도 하고 그래. 너한테는 염치가 없지만 오빠라 생각하고 잘 좀 지내줬으면 좋겠구나. 집 관리도 시숙이 다 해줄 거야. 넌 내 손녀만 아프지 않게 잘 키우면서 상태랑 행복하게 살면 돼. 난 지금처럼 나 혼자 살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손녀 보고 싶을 때 미리 연락하고 오마. 알았지? 네, 시숙님이랑 같이 살으라고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소희한테도 식구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큰아빠가 계시니 소희도 좋아하겠어요. 고맙구나, 경이야. 이런 착한 며느리를 그동안 구박하고 쫓아내다니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은 갑자기 예전이랑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평생 사과하시는 걸 모르시던 분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게 어쩐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과 눈빛도 달라지셨고요. 정말 세상 다정하셨어요. 저희 식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숙과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되었어요. 시숙과 살면서 그제서야 전 남편의 외모와 이미지뿐 아니라 웃는 모습도 닮았더라고요. 자상한 면도 비슷했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했었죠. 단지 청력과 말씀이 어눌하실 뿐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마음이 착하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시숙이 아빠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빠인 전 남편보다 더 끔찍이 소희를 이뻐해 주셨어요. 걷다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뛰어가셔서 우는 소희를 안고는 달래주셨고, 소희도 큰아빠를 무척 좋아했고 오히려 아빠보다 잘 따르는 소희였어요. 저런 분이 소희의 큰아버지여서 소희는 큰 사랑을 받고 예쁘게 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시숙과 남편, 저 그리고 소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고 행복하고 정말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정말 더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너무 믿음이 강한 탓이었을까요? 제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가족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다정했던 전 남편과 시숙의 거짓이었다는 거를 그 일이 터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직장에서 하던 업무가 바뀌게 되어 장기 출장이 잡혀 한 달을 해외로 가야 된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한 달 뒤에는 같이 살 수 있으니 소희랑 형님이랑 잘 지내고 있으라고 자주 연락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히 잘 지내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가고 저와 소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숙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고개만 젓고는 일을 하시러 나가셨고 그때 소희가 울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바람이 심하게 치는 날 밤 그 동네 모든 집이 정전이 되고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탓에 앞이 보이지 않아 초를 겨우 찾아 불을 켰습니다. 한쪽에서 시숙은 종이에다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한참 뒤에 저에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하얀 종이여서 버리려다 뭔가가 만져지기에 자세히 보니 시숙이 촌농으로 삐뚤삐뚤하게 글을 적어두었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불빛을 비추어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착한 경이는 내 아내, 소희는 내 딸, 이 암흑 같은 곳에서 어서 도망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기에 저는 기분이 나빠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숙에게 그 내용이 무언지 물어보려고 시숙께 다가갔는데 급하게 가방과 폰을 챙겨주며 자꾸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종이에는 빨리 도망가, 빨리. 지금 도망 안 가면 넌 이제는 여기에 잡혀서 평생 나랑 살아야 돼. 네 남편이라는 사람은 진짜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이 믿기지 않았지만 시숙의 표정을 보니 괜히 하는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있는 듯한 무서움에
정신없이 그 집에 소희를 두고 혼자 그 동네를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시숙은 왜 나를 도망치게 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왜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영문인지 묻고 싶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숙이 저에게 주던 가방 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숙의 편지와 현금, 그리고 소희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착한 경희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경희 씨가 알다시피 몸이 약한 데다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입니다. 병원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울면서 저에게 안 된다며 꼭 이겨내라고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아주 비슷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경희 씨 남편이고 그 사람은 제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되기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너랑 결혼할 아가씨가 생겼다며 사진도 보여주며 마음씨도 착하다고 나중에 잘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척 기뻐했었죠. 그때 기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세가 점점 좋아지면서 몸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제는 됐다며 우리 핏줄만 있으면 된다며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희 씨가 의심하지 않게 약을 지어서 임신이 안 되게 막으신 듯해요. 경희 씨가 먹었던 약은 임신이 안 되게 막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계획이셨나 봐요. 어머니의 계획대로 경희 씨가 시험관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의 정자를 그 남자에게 주어 마침 자기 것 마냥 간호사에게 건네주어 경희 씨에게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계획대로 실패하니 경희 씨를 끝내 내치시더군요.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경희 씨를 몰래 감시하시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힘들면 분명 경희 씨가 먼저 연락할 거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경희 씨와 소희가 영양실조로 실려갈 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제 대역을 다시 부르시고 재결합을 하게 잘 달래보라며 다시 일을 꾸미고 계시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몰래 엿듣고는 어머님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소희를 꼭 데리고 오겠다며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친절한 예쁜 경희 씨를 보면서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소희에게 부끄러웠어요. 떳떳하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내보낸 건 정전이 되어 어머니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들이 작동이 되지 않아 그때가 기회가 아니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디 어머니께 잡히지 마시고 잘 살길 바랄게요. 소희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어머니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경희 씨가 용서 못하실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경희 씨께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경희 씨와 지난 시간 행복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현실이 맞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 끔찍했어요. 소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아빠가 누구든 제가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내 소중한 딸이어서 도저히 포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혼자 두고 저 혼자 도망친 게 계속 죄책감이 밀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분명 무섭고 끔찍한 시모의 손에 붙잡혀 시숙이라고 알고 지낸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겁이 났고 무턱대고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소희가 너무나 보고 싶고 걱정되었습니다.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님의 행동들, 왜 그토록 결혼하자마자 온갖 참견과 피임에 집착을 보이셨는지 맞춰질 때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숙이 남긴 편지를 들고 제 딸 소희를 찾기 위해서요. 증거는 시숙이 남긴 편지 내용뿐이었지만 세 사람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악랄한 시모와 돈을 받고 시숙의 아바타로 살았던 사기꾼, 그리고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한 시숙을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소희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기꾼과 시모가 경찰서에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시모와 사기꾼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시모 옆으로 다가가 내려다 보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도 없이 절 흘겨보시더군요. 한숨을 내쉬며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동안 저 가지고 노시니 즐거우셨어요? 그렇게 저 사기꾼까지 돈으로 매수하시면서 핏줄에 집착하셔야 하셨어요? 시숙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비싸게 웃돈까지 줘가며 지어주셨던 약이 아이가 안 생기게 하는 약이고 그게 시험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셨다고요. 아이가 안 생겨 어머님과 상태 씨에게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온갖 어머님의 모진말까지 들어가며 미칠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참으면서 아이만 낳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힘을 다해 버텼다고요. 경희야, 솔직히 너가 저 사람 좋다고 먼저 빠져서는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네가 저런 남자 안 좋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안 그래? 너 소희 안 볼 거야? 보기 싫은 모양이지? 너 고소 치하 안 해주면 평생 소희 얼굴 못 보게 내가 꽁꽁 숨겨버릴 거야. 너가 못 찾게. 그러니 얼른 고소 치하하고 상태 곁으로 와. 예전처럼 오손도손 잘 살면 되잖니? 아니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난 좀 기가 막혀서. 소희 어디 있어요?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빨리 소희 있는 곳 말씀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소희 제 딸이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소희 볼 자격 없으세요. 그러니 제가 데려가서 키울 거예요. 돈도 없어서 애를 굶겨 영양실조 만들어 놓고 어디서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또 데리고 가서 영양실조로 애 잡을 생각이니? 그럴 거면
차라리 아빠인 우리 상태가 키우는 게 낫지. 나도 있고 걱정 마라. 내 핏줄 내가 잘 키울 테니. 저한테 그런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한 악랄한 시모의 말과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절대 고소 취하할 생각도 없고 소희도 꼭 데리고 가겠다고 어머님께 엄포를 놓고 바로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시숙도 경찰서에 잡혀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숙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미안한지 얼굴을 푹 숙이고는 걸어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순간 짠하게 느껴졌어요. 시모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CCTV를 설치한 영상들, 그 밖에 여러 증거가 나와 사기꾼과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고, 시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어머니를 도왔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였고, 나를 도와준 점을 감안하여 형사처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시숙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셨어요. 시숙은 소희를 잘 키워줄 것과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빌며 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편지도 남겼지만 시모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될 시모와 사기꾼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악몽을 떨치기 위해 소희를 생각하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소희는 어느덧 3살이 되었고 해맑고 씩씩하게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사회적 기업에 채용이 되어 큰돈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 소희와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숙은 지금까지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매달 소희의 양육비인지 작은 돈을 잊지 않고 꾸준히 보내주시고 계세요. 솔직히 시숙이 보내주시는 돈, 제 맘 같아선 받고 싶지 않지만 소희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제 심정은 반반입니다. 그 악랄한 시모의 손에서 저를 마지막에 구해주신 분이자 소희의 생물학적 아빠인 시숙은 소희를 봐서라도 이제는 용서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시모의 엄청난 계략을 알고도 묵인한 시숙을 끝까지 찾아내 벌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겪은 사연을 알리게 되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렵게 마음잡아 신청해 봅니다. 저는 결혼하는 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돌변하는 태도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오게 됐었죠. 남편과 저희 집안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저희 쪽이 재산은 더 많았기 때문에 처음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저를 상당히 이뻐해 주시고 딸 같다고 엄청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 생활하는데 힘든 부분들은 없어지잖아요. 보통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성격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매년 2번 있는 명절날 2손 2발 들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처럼 생각을 하신 건지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보인다며 결국 명절날 대판 싸우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 또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 인사드렸을 때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보셨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가 집안 만나기 한 달 전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희 집안에 결혼시킬 이유가 이제 없는데 뭘 결혼 허락해달라는 거야? 너희 집안에 결혼시키면 나한테 득될 게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 집안 아직 망한다는 소리 없어요. 그저 지금 잠시 경기가 안 좋아진 것뿐이에요. 저희 아빠 여태까지 잘 헤쳐나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전부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냥 무작정 통보식으로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상당히 불안해 하셨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조금 주춤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해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뒷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어머님과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절절매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며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의 남편과 한바탕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삐걱거린다면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도 헤어지자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파투가 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과도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정말 닫혀버렸거든요.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끝까지 연락하고 매달리고 있었고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충격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다시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서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털어놓은 불만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는 경솔했다. 나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 생각해봐라. 너희 집안 조사했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 털컥 건넸다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면 엄마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 정도는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완전 이해 못한다고 하진 않겠지?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너도 똑같은 시애미 입장이 될 텐데 나처럼 그런 행동이 안 나올까? 서로의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양가 집안 웃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이 식재료 유통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 사업장이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량보다 사업장에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2곳을 줄이게 되면서 어머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찌됐든 시댁 집안보다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양가 집안 결혼을 위해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게 되었고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버님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아버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자기도 잘 못 본다며 나중에 따로 전화가 올 때 통화 한번 하자면서 아버님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상견례 장애까지 나오지 않으니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가하셔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위한 진지한 상견례였고 저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속 시원하게 어떤 상황이길래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건지 어머님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이고 저희 부모님도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도 저 결혼시키겠다고 시간 내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치매가 좀 심각하게 있는 상태라 집에서만 생활해야 돼. 밖으로 나가면 돌발 상황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든. 이런 말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얘기 안 했다. 치매가 자랑할 일은 아니잖니. 그러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모든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했을 거야. 지금은 완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라 매출도 많이 상승한 편이지. 그 덕에 이렇게 이쁜 며느리도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으로 집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어머님과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순조로웠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마냥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남편에게 어머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전화해보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베란다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하게 인사하러 올 필요 없다며 나중에 따로 부를 때 얼굴 보자고 통보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시댁집에 들린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숨기려고만 하는 느낌이 들어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댁집에 치매가 심하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닐까봐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셔서 오히려 더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며 출산을 위해 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썼고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뒤에서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난 모습에 하늘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한 날들을 꿈꾸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산도 했고 몸조리도 끝난 상태가 되자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괜히 무리하시는 것 같아 괜찮으실 때 초대해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괜찮다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같이 오길 바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보다 시댁에 가는 게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통화 이후 마음의 진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에 들어와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냐고 물어보니 아직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들뜬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셨어.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야. 그동안 집안 정리도 다 끝내셨나 봐. 우리 아들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차려줘서 마음에 걸렸다고 이번에 신경 좀 써주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그랬다고? 갑자기? 나한테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왜? 내가 어머님 댁에 가는 게 싫은 거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서운하게. 내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데려가기 싫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시댁에 가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싫다고 말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은 마지못해 가자고 얘기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 기분을 한순간 꺾어버렸고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그런 마음 잘 알면서 남편의 행동은 실망스럽게 다가왔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버님 얼굴 한번 못 뵌다는 게 말이 돼요? 치매가 심하던 그렇지 않던 인사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 얼굴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아버님도 손자가 보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꺼려하는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냉전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아침 일찍 향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에게 의문의 한마디를 뱉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과 마주치지 말라는 소름 돋을 정도의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말라며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한마디 한 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집에 도착했고 저희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양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엄청 큰 초호화 저택이었어요. 어머님은 손주를 안아보겠다며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받으셨고 그렇게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과 관리해주시는 가정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아버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주방에 맛있는 음식 한 상을 차려주셨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식사부터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 앞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밀어주셨고 신경 써주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거실에서 신기한 눈빛으로 아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층에서 꽤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의문의 정체는 얼굴을 푹 내린 채 주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버님 맞냐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일어나자 남편은 제 팔목을 잡더니 인상을 쓰면서 조용한 말투로 앉아 있으라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이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하게 앉아서 주방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낯설었고 아버님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냉장고에서 먹을 거 몇 개를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남편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에 저 또한 엄청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문을 천천히 닫으면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해서 바라보시더니 뒤늦게 문을 닫으셨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오시는 순간부터 가중부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엄청났었고 살갑게 다가가 인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만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어머님은 자고 가라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고 계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룻밤만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자고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한숨 푹 쉬며 고개를 끄덕이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한번 들어간 아버님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 궁금증은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가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과 거실에서 한참 동안 대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졸린지 칭얼거렸고 어머님도 피곤한 것 같아 쉬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댁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당신에 대한 배려라고. 이런 배려 나는 원하지 않고 그저 빨리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싶을 뿐이야. 너는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여기서 자고 가고 싶냐? 우리 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해도 집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나한테 뭐 말 못한 거 있어?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딱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수상해. 내가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말 안 한 비밀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버님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구만. 진짜 치매 맞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런 식의 분위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짜증나기도 했고 계속되는 답답한 행동들에 아버님이 계신 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뿌리치며 아버님이 계신 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님이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불이 켜져 있어서 검은 형체만 있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서울 정도로 달려오기 시작했고 순간적인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치매가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문을 다시 열어 2층으로 올라가는 아버님을 보았고 남편은 뒤이어 잠이나 자라며 아기 겨우 잠들었는데 깨겠다며 한심한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혹시 몰라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옆에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이를 안고 다시 재우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화장실을 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아기 재우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다시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눕히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아 거실 문을 열어보니 어두운 거실의 2층에 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고 셋이서 싸우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2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에 바짝 기대어 대화를 마저 듣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아내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워둔 계획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왜 이렇게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건데요? 제발
아버지와 제가 알아서 하게끔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다가 아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요.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다. 나는 이런 쌀쌀맞은 역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리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되지.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기어 나와야겠어? 왜 우리 며느리한테 겁을 줘서 무섭게 만드는 건데? 당신 행동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 알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보겠냐고. 하는 행동이 귀엽잖아. 나는 뭐 며느리 안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싶다고. 상견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말도 못 붙이고 많고 많은 병 중에 왜 하필 치매인 거야? 생각들이 그렇게 없어? 여기 오래 모여있다가 아내가 깨어나서 우리 셋이 있는 거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제발 조심 좀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출장 간 집주인한테 매달 나가는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가정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했던 상황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요. 이번 건 상당히 큰 거예요. 아내 집안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은 다음 계획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몸조심하시고요. 제가 사업 물려받는 순간 교통사고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전 재산 챙긴 다음 이 바닥에서 뜨면 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긴 게 최대 복병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다들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요. 어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진짜 여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집안 돈 뜯어내려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밑작업 제대로 한 만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아이를 안고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를 향해 무서울 정도로 뛰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아이를 꽉 껴안은 상태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그 모습에 당황을 한 듯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저를 본 주민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다음 제가 도망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안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재빨리 도망을 친 상황이었고 경찰분들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지만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모두 알리자 믿을 수 없다며 엄마는 쓰러지셨고 아빠도 정신적인 충격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인 건 남편이 저에게 말한 신상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범인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저희 신변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었죠. 그래도 생활은 해야 돼서 부모님과 장을 보다가 아기 귀저귀가 축축해서
화장실 들려 갈아준 다음 나오는 도중 갑자기 장인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저와 아이를 누군가 낚아챘어요.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급하게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곤 절대로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는 아버님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뜯으려고 워낙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한 뒤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손자를 보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네가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아들이 너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동안 마음 주지 않으려 했던 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모든 진술은 내가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전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지? 미안한데 우리 손자 마지막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민으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님은 저와 아기가 다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몰래 저한테 접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자를 잠깐 안아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계획은 너무나 나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시간 지체할 수 없어 다시 주차장으로 되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시댁 집안은 전부 잡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의 범죄 사실을 전부 얘기하면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저희 말고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몇 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계획에 당한 가족들은 전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붙잡히긴 했지만 어머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모두 다 징역을 살고 있지만 어머님이 마지막에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충분히 받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가족을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해준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다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모든 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신 분들 또한 항상 조심하시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